이 영상은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지 혹은 떨어질지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고 있으며 알 수 없는 미래에 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알아챈 몇몇의 투자자들은 무지한 투자자들의 돈을 모두 싹쓸이해 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냉정하게 직시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가올 미래를 직시했을까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워드 막스에 져서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을 사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을 뿐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요?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책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이 책은 주식시장을 꿰뚫어보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날 일들을 그저 나열한 책이기도 합니다. 즉, 부자들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에 냉정히 대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그것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과 이 영상을 통하여 그저 당연한 것들을 그저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나만 알 때의 그 짜릿함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부자 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하나 집어드리자면 리스크 태도와 사이클의 관계인데요. 하워드 막스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16번부터 21번까지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이 중요하고 제가 책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차근차근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은 반드시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1. 이기는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것. 전설적인 미국 프로축구팀 코치였던 빈스 롬바르디는 이기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유일한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정확히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승리를 가장 중시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찬가지로 투자에 있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전부라거나 유일한 원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투자 원칙 중 거의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내가 수년간 알고 지낸 훌륭한 투자자들은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며 우리가 현재 사이클에서 어디쯤 있는지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 자, 여러분들, 만약 이 책을 통해서 사이클의 움직임과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기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란 패턴을 말한다. 인간은 패턴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이용해 더 쉽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익을 높이며 고통을 피한다. 중요한 점은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 알면 모든 결정을 맨 처음부터 재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 기업, 시장 역시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패턴 중 일부를 흔히 사이클이라고 말한다. 사이클은 자연 발생적 현상들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인간의 심리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자, 여러분들, 심리 변화와 행동, 이 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심리 변화와 행동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 사이클을 알면 미리 움직일 수 있다. 사이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미리 빠져나올 수 있다. 과거의 사이클을 공부하고 사이클의 기원과 의미를 이해하며 다음 사이클에 대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투자 환경을 매번 새로 이해하기 위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가 사이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집중할 수 있다면 사이클은 큰 파괴를 불러오는 통제 불가능하고 사나운 힘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현상, 즉 기대 이상의 성과를 캐낼 수 있는 광맥이 될 것이다. 즉 뛰어난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미래의 경향에 대해 평균 이상의 이해를 갖고 있다. 4. 경향을 아는 것의 중요성.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식의 우위를 가져야만 한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식의 우위를 지닌다는 것은 아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알면 된다. 평균 이상 정도 알면 된다는 겁니다. 뛰어난 투자자는 바로 이것을 가졌다. 그는 미래의 경향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확률을 내 편으로 만든다. 하지만 설사 확률을 안다고 해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향에 관한 지식의 우위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에 충분하다. 5. 보통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른다. 사이클의 본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는다. 여러 사이클을 겪어볼 만큼 충분히 오래 투자하지 않았다. 금융사를 읽지 않아서 과거의 사이클에서 가르침을 얻지 못했다. 투자자는 반복되는 패턴과 그 이면의 이유에 주목하기보다는 주로 분리된 사건의 측면에서 투자 환경을 본다. 6. 뛰어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사이클의 본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한다. 그들은 지금이 상승의 초입인지 막바지인지, 하락의 초입인지 막바지인지 알고 있다. 그들은 현재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를 알려면 요걸 알아야 되는데요. 보시면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넘어갈 단어들이 아닙니다. 사이클의 본성, 특성,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이클이 있고 존재하고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왜 중요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깨달으셔야 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돈이 지나가는 곳에 미리 서서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마크 트웨인의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라는 말을 믿는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미리 서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라는 건 뭐죠? 돈의 뒤를 돈이 지나가는 곳을 쫓아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뭐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려면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지만 돈이 지나가는 곳에 미리 서서 있으면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돈을 쫓아서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그게 또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시고 계속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책 한 권을 제대로만 읽어도 이것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7. 사이클의 이해. 사이클은 고점, 저점, 중간 지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고점에서 중간 지점으로 가고 중간 지점에서 저점으로 가고 다시 저점에서 중간 지점으로 가고 중간 지점에서 다시 고점으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반복된다. 사이클에서 시작점 또는 종료점은 알 수 없으며 고점, 중간 지점, 저점의 위치 또한 알 수 없다. 단지 고점, 중간 지점, 저점, 중간 지점, 고점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만이 확실할 뿐이다. 대체적으로 중간 지점은 머무르는 기간이 짧고 고점과 저점에서 머무르는 기간은 길다. 이것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하고 매우 합리적인 움직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한다. 자, 여러분들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되게 간단하고 당연한 것들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상당 부분 간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걸 간과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뒤를 계속 보시다 보면 아,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간과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8. 사이클에 대한 이의 제기. 대부분의 사람들, 전문가들조차 사이클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들은 투자에는 규칙과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과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오르내림이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이것이 매우 단순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어떤 것이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그것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자, 경향, 중요하죠, 경향. 이런 경향에 맞서 베팅을 할 수 있다면 매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경향에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기계적인 과정을 적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규칙적인 것은 거의 없으며 투자의 세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 말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9. 경제 사이클. 자, 경제 사이클의 상승 국면을 정리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정도 정리는 여기 제가 4페이지로 이렇게 PPT로 정리를 했거든요. 요 정도 정리는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경제 사이클 상승 국면. 자, 신호입니다. 매일 주요 뉴스들이 긍정적이다. 선거 결과로 인해 경제와 수입이 좋아지고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소비자 신용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자, 대출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산 가치가 상승하여 더 부자가 됐다고 느낀다. 자, 이걸 여러분들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하워드 막스의 의견이 뒤에 나옵니다. 응원하는 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했다. 자, 여러분들 응원하는 팀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게 경제 사이클과 뭔 상관이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코스툴라니의 저서에 보면 어떤 스페인의 왕자와 어느 나라의 공주가 결혼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제가 엄청난 화랑기에 접어든다는 이야기도 했을 만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경제 사이클을 상승 국면으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경제, 기업의 미래를 밝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립니다. 자, 소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제품, 서비스 등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기업이 성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자, 설비 투자를 증가시켜서 공장이 많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어떻게 활성화되나요? 공장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죠?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다시 소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진짜 실제로 밝은 미래,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제 사이클의 상승 국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유동성이 증가하고 저금리 상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뭐죠? 시중에 풀리는 돈입니다. 자, 시중에 풀리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유동성의 어떤 근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려면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거든요. 투자를 한다거나 돈을 어디다 쓴다거나 그래야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것의 근간은 저금리라는 거죠. 자, 이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시고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경제 사이클의 상승 국면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밖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경제 사이클의 하강 국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주요 뉴스들이 부정적이다. 긴축 정책으로 경제와 수입이 나빠지고 세금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소비자 신용을 이용하기 어렵다. 대출이 어렵다는 거죠. 자산 가치가 하락하여 더 가난하게 됐다고 느낀다. 응원하는 팀이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지 못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경제, 기업의 미래를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비를 줄입니다. 자, 소비를 줄이면 어떻게 되죠? 서비스, 제품 등의 수요가 감소하죠. 자, 그럼 매출이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위축되겠죠. 자, 증가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가된 설비가 공장들이 가동이 중지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재고가 쌓이게 되겠죠. 자, 고정비가 증가합니다. 지금 공장을 돌려야지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공장이 지금 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채용했던
노동자, 그리고 공장을 유지하기 위한 난방비, 전기세, 수도료, 이게 계속 고정비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용했던 사람들을 해고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줄이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가 상대적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이게 사이클이 이 안에서 반복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사람들이 어둡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어두운 미래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 그 안에 내면에 보면 고금리 정책과 유동성 감소가 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경제 사이클의 하강 국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죠? 지금이 경제 사이클의 상승 국면인가, 하강 국면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요. 계속 보시다 보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계속 한번 또 볼게요. 자, 하워드 막스는 경제 사이클의 국면 전환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경제 사이클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국면 전환이 될 때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제품 가격, 부동산의 가격, 기업의 가격, 주가가 계속 비싸진다. 경제 활동의 모든 비용이 상승한다. 즉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높아진 소비 수준과 함께 지출 수준이 증가한다. 자, 생활 수준이 나빠지고요.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비 심리가 위축되겠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합니다. 코스토알란이 역시 말했죠. 주가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발생이 문제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가 존폐의 위기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보세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니까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세금을 늘리고 금리를 올리고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자금을 회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비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이면에, 인플레이션의 이 이면에는 여러분들 핵심이 이 비싸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고요.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고요. 기업의 가격, 기업의 주가가 비싸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 이제 국면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지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곧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발생이다, 물가 상승이다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많이 비싸졌다는 거죠. 자, 정부는 지금 슬슬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예상이 아니라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자, 경제 사이클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국면 전환될 때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왜냐? 지금이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우리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품의 가격, 부동산의 가격, 기업의 가격, 주가가 계속 싸진다. 경제 활동의 모든 비용이 하락한다. 즉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죠. 낮아진 소비 수준과 함께 지출 수준이 감소한다. 자, 이렇게 되면 생활 수준이 좋아집니다. 생활이 나아집니다. 소비 심리가 증가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지금까지 규제를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규제가 심했는데 이제 완화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좀 사정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정부는 규제를 완화합니다. 세금을 낮추고 금리를 내리고 확대 정책을 펼치고요. 자금 지출의 확대를 실시합니다. 자, 그럼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면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핵심은 싸진다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이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10. 경제 사이클과 정부 개입. 자, 중앙은행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중앙은행이 경제 사이클을 책임지게 되자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 사이클에서 강한 상승 움직임이 일어나면 생기는 결과로 여겨진다. 공급에 비해 상품 수요가 늘어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 및 원자재 등 투입된 생산 요소의 비용이 상승하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국가의 통화가치가 수출국가의 통화가치에 비해 떨어질 때 수입국에서 수출국 상품이 오를 수 있다. 자, 요건 제가 여기 정리를 했거든요. 자, 인플레이션이 뭐죠?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세 가지 요인은 첫 번째, 공급에 비해 수요가 증가할 때. 두 번째, 노동 및 원자재 등 투입 생산 요소의 비용이 상승할 때. 세 번째, 수입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될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중앙은행들은 경제의 열기를 조금 식히려고 노력한다. 그 방법으로 중앙은행들은 통화 공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며 유가증권을 팔 수 있다. 자, 여러분들, 통화 공급을 줄인다는 게 유동성을 낮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경제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자, 통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화는 내 주머니 속 사정입니다. 내 사정이 여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더더욱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집을 사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대출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저에게 크나큰 이자 부담을 발생시키게 될 겁니다. 자, 이자 부담이 커지면 제 월급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자, 그리고 물가도 상승하게 되면 이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돈 어디서 나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비관적이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가. 뭐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가장 불편하고 가장 움직이기 싫고 가장 비관적일 때가 가장 투자하기 제일 좋을 때라는 겁니다. 가장 부자 되기 좋을 때라는 겁니다. 이때를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조치들이 경기 활성화와 반대된다는 것이다. 자, 정부입니다. 경제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도구는 주로 세금 및 지출과 관련된 재정이다. 정부가 자국의 경제를 부양하고자 하면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며 더 많은 돈이 소비와 투자에 사용될 수 있게 한다. 반면 과열이 우려될 만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 자국 경제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경제 활동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부채의 개념이 생기고부터 경기가 아무리 과열되어도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파티가 한창일 때 찬물을 끼얹는 이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관대한 지출 프로그램을 펼칠 때보다 표심을 끌어모을 수 없다. 자, 여러분들, 표심. 이제 곧 대선이죠. 대선이 앞에 오면 정부는 나름, 지금 만약에 긴축정책이라고 해도 대선이 끝나면 더더욱 긴축정책을 펼칠 수 있는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 또한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표심. 그래서 긴축 재정은 요새 들어 찾아보기가 힘들다. 예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외국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 대가들의 책을 잘 읽어보세요. 결국 우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체적인 사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11. 경기 민감 기업, 경기 순환주. 자, 경제가 상승하면 GDP가 상승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고 재와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판매가 증가하고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 판매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일자리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고요.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을 만들면서 기업이 성장하게 되죠. 경제가 발전하고요.
자, 여기 차기에서도 나왔는데요. 기업의 매출의 총합이 GDP입니다. 결국 GDP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거죠. 동일한 변화율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같은 패턴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경제 사이클에 반응이 큰 기업이 있는 반면 반응이 작은 기업도 있다. 자, 여러분들, 요건 진짜 꼭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두질 않으면 상황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경기 민감 기업이 있고요.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종목으로 따지면 이것을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라고 하고요. 이것을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경제 사이클의 반응이 크고요. 경제 사이클의 반응이 작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 원자재 및 부품 매출은 경제 사이클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여기도 읽어봐 드릴게요. 기업들이 총 생산을 늘릴 때, 즉 GDP가 팽창할 때는 더 많은 화학 물질, 금속, 플라스틱, 에너지, 전선, 반도체, 정유, 제지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경기 민감 기업이 되겠죠. 화학 기업, 금속 기업, 플라스틱 기업, 에너지 기업, 전선 기업, 반도체 기업, 정유 기업, 제지 기업, 이런 게 해당이 되고, 자, 코스피의 대부분이 경기 민감 기업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제품들의 특징은 사치제이고요, 원자재이고요, 내구재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자동차, 집, TV, 트럭, 공장, 장비처럼 고가의 내구재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교체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내구재가 뭐죠? 튼튼하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거 오래 쓰잖아요. 집도 오래 씁니다. TV도 상당히 오래 쓰고, 트럭, 공장, 장비, 이런 건 고가이면서도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지 않으면 교체를 미룰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것도 쓸 수 있으니까. 냉장고 같은 것도 그렇죠. 냉장고 한 번 쓰면 꽤 오래 쓰잖아요. 굳이 신제품을 쓰지 않아도 그냥 헌 거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거죠. 자,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경기 방어주입니다. 식품, 음료, 의약품과 같은 생활 필수품은 경제 사이클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제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한다는 거죠. GDP가 감소하더라도 식품, 음료, 의약품, 유통업, 대형마트, 쇼핑, 전기, 가스, 통신, 게임, 렌탈, 교통 등은 계속해서 소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황이 정말 좋지 않으면 생필품의 소비마저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것과 비교하면은 훨씬 이게 덜 민감하겠죠. 자, 그런 민감재의 특성은 필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 음료, 의약품 등 저가의 필수재, 자, 이런 것들은 가격이 싸겠죠. 저가의 필수재는 경기가 좋지 않아도 소비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먹을 거, 경기가 안 좋아도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되죠. 씻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자, 아프면 경기가 좋지 않다고 약 사 먹는 걸 뒤로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종목들을 어느 정도 압축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뜨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것도 명심을 해주세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까지도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보단 낫다는 거예요. 얘보단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 투자자 심리의 사이클, 시계추. 감정 또는 심리의 변화는 경제 및 기업 이익의 사이클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투자업계에서 특히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이클은 어느 극단을 향해 움직이다 넘어설 수 없는 극단에 도달한 뒤 모멘텀의 역전에 힘입어 다시 중간 지점을 향해 되돌아간다. 시장은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움직인다. 자, 이 극단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은 상당히 극단적인 경향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간 지점에서는 상당히 머무르는 기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시장은 거의 극단에서 양 끝단에서 많이 머무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13. 탐욕과 공포의 메커니즘. 탐욕의 시장입니다. 1999년 기술주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탐욕이 시장의 지배적인 특징이었다. 자,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 탐욕의 특징들입니다.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이런 신중한 투자자들은 그저 바보가 된 기분을 맛봐야 했다. 반면 시장을 움직이는 매수자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배를 놓치기 전에 올라타라.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이 정도를 넘어섰을 리가 없다는 것이 슬로건이었다. 모든 이들이 기술주가 끝없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다. 자, 국면의 전환입니다. 좋은 예시가 오스템 임플란트일 수 있어요. 자, 읽어봐 드릴게요. 하지만 결국 무엇인가가 바뀐다.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유명한 회사가 문제를 보고하거나 외생적인 요인이 끼어든다. 자, 문제가 뭐죠? 여기저기서 터지는 횡령을 이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횡령이 터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면의 전환의 징조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 또한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또는 뚜렷한 이유 없는 심리적 하락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서 생각을 하세요. 지금이 어느 때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무엇이며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행동을 했었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누구도 2000년에 기술주 거품을 터뜨린 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쨌든 탐욕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놓치기 전에 사라는 말은 0이 되기 전에 8라는 말로 바뀌었다. 두려움이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제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돈을 잃을까봐 걱정한다. 비이성적인 풍요는 지나친 경계심으로 대체된다. 투자자들은 다시는 경영진을 믿지 않겠다며 어떤 재무제표가 정확한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아 했고 헐값으로 떨어졌다. 자, 여러분들 이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상황이 국면의 전환의 초입이나 중입이나 말입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중간 지점은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가격이 헐값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술라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죠? 현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현금 보유를 4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현금 보유량을 상당히 지금쯤 늘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자, 여기 영상이 제가 현금 보유를 강조했던 영상이거든요. 4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9월 5일이죠. 2021년 9월 5일 날 찍었던 거고요. 이때 코스피가 언제였냐면 자, 이때죠. 21년 9월 달이라고 하면 요쯤 됩니다. 코스피가 가장 물이 올랐을 때죠. 충분한 현금을 9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계속 현금 보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왜냐? 현금 보유를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니까 제 말이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말일 수 있겠죠. 아유, 저 사람은 뭔데 현금 보유하라고 있나? 지금 투자를 해도 모자를 파네. 하지만 저는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을 뿐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창 주가가 있을 때 현금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주가가 한창 떨어지고 있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을 그때 쓰시라고. 헐값으로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14. 탐욕과 공포를 모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심리는 변하고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도 심리 변화와 함께 달라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이다. 뛰어난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과도한 반응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다수의 아주 뛰어난 투자자들은 감정적이지 않다. 자, 제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정적이라고 한다면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은 감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냉정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투자에 있어서만큼은요. 자, 감정적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명심하세요. 이겁니다. 좋으면 나쁠 수 있고 나쁘면 좋을 수 있음을 진심으로 깨달으면 감정적일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뛸 듯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 좋은 순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 좋은 것은 나쁠 수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쁜 일이 있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나쁘면 상당히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현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나쁘더라도 그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쁜 상황에서도 그렇게 실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죠? 뛰어나고 현명한 투자자들은 감정선이 기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온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지는 상당히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고 기분 좋다고 막 써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돈을 벌어도 그것이 곧 나갈 돈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쌓이겠죠? 자, 쌓이는 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곧 나갈 돈이니까 더 가치 있는 곳에 아예 써버리자. 그럼 뭐 어떻게 하겠죠? 투자를 하겠죠. 자,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도 현명한 사람들은 소비 수준을 유지합니다. 왜냐? 좋으면 나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주가가 떨어져도 이 사람들은 소비 수준을 그래도 유지합니다. 나쁘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사실 나는 그들의 냉정한 본성이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믿는다.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 여기도 이렇게 해놨는데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결론은 투자자 심리가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모두에 똑같은 비중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자, 거의 없어. 이걸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근데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에 모두 똑같은 비중을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건에 대한 투자자의 해석은 보통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들의 감정적 반응에 의해 편향된다. 대부분의 사건은 유익한 측면과 해로운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통 투자자들은 둘 다를 고려하기보다는 둘 중 하나에 집착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고전 만화를 생각하게 한다. 자, 만화를 제가 글로 푼 건데요. 이렇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에서는 금리 인하 소식이 주식시장을 상승시켰지만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리라는 예상이 나와 시장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로 부진한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다시 시장을 상승시켰고 이에 경제가 과열되어 금리를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시장은 결국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만화가 말해주는 건 뭐죠?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만화가 보여주는 거죠. 15. 중요합니다. 해석이 문제다. 심리가 부정적이고 시장이 한동안 하락해왔을 때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표나 사건이 문제가 아니다. 해석이 문제다. 그리고 해석은 심리 변화에 따라 변한다. 대체로 긍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심리가 장밋빛일 때 부정적인 사건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것이 유리하게 해석되고 상황은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거부할 수 없어 보인다. 긍정적인 미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부족한 늙은 세대로 치부된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상황이 악화되어 왔고 심리는 매우 부정적일 경우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잊힐 수 있다. 불쾌한 사건들이 강조되고 긍정적인 사건들은 무시된다.
이제는 하락세가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가격이 떨어져 비관론이 더욱 심화된다.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우수한 투자자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을 모두 인식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저울질하고 냉정하게 분석한다.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 중 하나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성공과 실패를 같이 보는 것, 좋음과 나쁨을 같게 보는 것, 성공과 실패를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보는 것,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대중들과 반대로 행동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저울질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라는 겁니다. 16. 리스크 태도와 사이클. 하워드 막스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힌 부분인데요. 16번에서 21번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투자는 미래를 다루는 것이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리스크가 발생한다. 리스크, 즉 불확실한 미래와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은 투자에서 주요한 문제의 원천이므로 리스크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처리하는 능력은 뛰어난 투자자의 특징이며 투자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17. 뛰어난 투자자의 행동.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한다. 투자, 특히 위험한 투자를 고려할 때 주의 깊게 분석한다. 보수적인 가정을 하고 일정 부분 회의론적인 시각으로 분석한다. 분석 오류와 투자 실패로 인한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위험한 투자에 대해 더 큰 안전 마진을 요구한다. 위험한 투자를 할 것이라면 건전한 리스크 프리미엄, 즉 더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를 요구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한 투자를 거부한다. 자, 여러분들이 꼭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죠.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주세요.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18. 대다수 투자자들의 행동. 자, 보시면 상승 국면에 대다수 투자자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이 상승 국면이구나. 상승 국면이지만 중간 지점은 상당히 짧으니까 거의 고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보실게요. 자, 대다수 투자자들의 행동입니다. 환경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결과에 대해 더 낙관적이기 때문에 투자 과정에 주의를 덜 기울인다. 더 이상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공들여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더 관대한 가정을 하기 쉽고 회의주의를 믿음으로 바꾼다. 안전 마진이 감소했어도 기꺼이 투자하려고 한다. 위험한 투자에 끌리고 리스크에 덜 민감, 덜 걱정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행동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낙관주의를 더 높이고요. 위험 수용도를 더 높입니다. 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고요. 자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비싸진다는 거죠. 가격이 높아진 자산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핵심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은 투자자들이 낮다고 느낄 때가 가장 높습니다. 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위험은,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위험은 투자자들이 낮다고 느낄 때가 높은 것이다. 그리고 위험 보상은 리스크가 최대일 때, 즉 위험 보상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작다. 합리적인 투자자는 이 순간 투자를 중단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이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다.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들이 여기 나왔죠? 이건 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니까요. 광범위한 위험 수용, 즉 투자자가 위험을 편안하게 느끼는 현상은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징조이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해야 할 때에 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힌트가 나왔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 보인다. 투자하는데 꺼리낌이 없다. 장기 투자를 쉽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지금이 상승 국면이구나. 거의 고점에 다다랐을 수도 있겠다. 그 사람들의 말투, 자신감 이런 것들을 유심하게 들어보는 겁니다.
자신감이 점점 높아지더니 갑자기 끝에 가서는 거의 위험은 거의 없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꼭지에 다다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20. 대다수 투자자들의 행동. 자, 이거는 하강 국면에서의 대다수 투자자들의 행동입니다. 자, 보실게요. 환경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결과에 대해 더 비관적이기 때문에 투자 과정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신중해진다는 거죠.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므로 공들여 분석할 필요를 느끼지만 어려운 것은 싫어하므로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다. 더 깐깐한 가정을 하기 쉽고 믿음은 회의주의로 바뀐다. 안전마진이 증가해도 기꺼이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위험한 투자를 꺼리고 리스크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게 행동한다. 자, 이런 행동의 결과입니다. 비관주의를 더 높이고요. 위험 수용도를 더 낮춥니다. 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고요. 자산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싸진다는 거죠. 가격이 낮아진 자산은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자, 핵심입니다. 이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위험은 투자자들이 높다고 느낄 때가 가장 낮습니다. 21. 자, 중요하죠. 위험은 투자자들이 높다고 느낄 때 낮은 것이다. 그리고 위험 보상은 리스크가 최소일 때, 즉 위험 보상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높다. 합리적인 투자자는 이 순간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리스크가 높다는 믿음이 안전마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나 너무나도 중요하죠.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위험하다고 하고 다들 공포스러워하고 투자 패가 망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비관주의가 하늘을 찌르고 뉴스에서 매일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그럴 때야말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때라는 겁니다. 광범위한 위험 회피, 즉 투자자가 위험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현상은 시장 상승의 가장 큰 징조이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안전을 인지하고 적극적이어야 할 때에 이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제가 예전에 시장의 분위기는 소비자들이, 일반 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예전 커뮤니티 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깻잎 가격이 한 단위 95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고등어 구이 가격이 상승됐더라. 자, 그렇게 된다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지겠죠. 부자들은 대부분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수죠. 서민들은 대부분 소비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수입니다. 부자들은 생산자이니까 벌어가고요. 서민들은 소비자니까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잘 모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벌기만 했던 사람들이라 경제 사이클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소비였죠, 소비. 이 소비에 대해서 부자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소비자인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면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부자들이 깻잎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옥수수 가격, 구리 가격, 은 가격 이런 원자재 가격은 잘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깻잎 가격은 얼마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죠. 자, 부자들은 서민들 주머니 사정 잘 모릅니다. 왜죠? 그들의 주머니는 언제나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자, 전문가들이 대부분 부자입니까? 서민입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질적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저희와 같은 소비자들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적 관점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문가들이라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훨씬 더 빨리 그런 부자들, 전문가들보다 빨리 더 캐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겠죠. 자, 결국에 나를 보면 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을 보면, 그리고 우리를 보면 우리의 위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봐야 합니다. 본다는 것은요, 인지하는 것이고요, 신경 쓴다는 것이고요,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이고요, 관심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돈이에요, 돈. 그걸 가지고
투자를 잘하면 그게 다 돈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요, 금리 인상했죠. 자, 이제 이자 상승할 겁니다. 물가는 이미 상승했죠. 점점 더 상승할지도 모르죠. 살짝 비관적인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투자할 돈이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있나요? 저조차도, 물론 저도 현금 보유를 했다고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투자할 돈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짜내거나 포기하거나. 그런데 지금 제가 주위를 돌아봤을 때, 직장 동료들을 봤을 때는 현재 포기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어느 정도 또 재미를 받고 그걸 또 낮아진 주가의 어떤 종목들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뉴스들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유튜브 같은 데도 지금 비관적인 어떤 분위기가 파다하진 않잖아요. 약간 갈리고 있습니다. 몇몇의 전문가들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몇몇의 전문가들은 아직도 매수하기 좋은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알 수 있죠. 우리들은 투자할 돈이 저번보다는 적습니다. 두 가지 짜내거나 포기하거나. 하지만 저는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 포기하지 못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2. 심리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극단성. 중도는 없다. 1999년대 후반에는 분명 위험 수용, 위험 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나는 어느 유명 증권 회사의 전략가가 주가가 너무 올랐지만 매수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어떤 이는 내 401k, 이게 미국의 퇴직연금 이름인가 봐요. 퇴직연금이 많이 올랐어. 3분의 1로 떨어져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수용적인 태도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제가 써놨죠? 이런 말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유심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캐치해내야 돼요. 떨어져도 상관없어. 자,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가장 위험할 때라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죠?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할 때. 자,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직장 후배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그저 모아가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한편으로는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장기 투자가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한편으로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게 장기 투자라서 과연 그 친구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리스크가 없다고 믿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무언가가 주식의 불안전성과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폭로하며 방해할 것이고 결국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자, 제가 여기 써놨죠? 앞으로 벌어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투자자들은 주식이 $100일 때보다 $60일 때 더 힘들어할 것이다. 남은 $60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잃어버린 $40를 만회하려는 욕구를 앞지를 것이다. 그리고 위험 회피 성향은 결국 다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대개 극단까지 치달을 것이다. 나는 투자자로서 이런 경험을 통해 중도는 거의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23. 투자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투자 리스크는 펀더멘털을 기초로 해서는 정당화할 수 없고 비이성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새로우면서도 사람을 도취시키는 투자 이유로 인해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졌을 때 발생한다. 그러면 언제 이 가격에 도달하는가? 위험 회피와 경계심이 사라지고 위험 수용과 낙관주의가 지배할 때 이런 상태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적이다. 자, 낙관주의. 주위를 둘러봤을 때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을 낙관하고 있는가?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면 문제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관적인 것인가? 낙관적인 것인가? 그것을 잘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죠? 24. 위험 회피 성향이 부족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설사 이 책이 외국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겁니다. 심리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이라고 밥 안 먹고 말 안 하고 그럽니까? 저희랑 생활하는 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들도 역시나 우리와 같은 심리,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택을 사라고 권유했다. 자, 대놓고 하진 않죠. 금리를 매우 많이 낮춰줄 뿐입니다. 이것은 과거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도 주택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다. 금리를 인하해 레버리지를 이용한 고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대출 기준 완화와 주택담보대출을 확장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때 고수익을 약속하는 매력적이고 새로우며 검증되지 않은 모기지 담보증권이 개발됐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에 모기지 담보증권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우리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들을 보셔야 돼요. 분위기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땠습니까? 다들 부동산 사려고 투자하려고 관심 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이었고요. 제 주위의 사람들도 지금 최근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공매도로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막는 업팅룰, 은행 레버리지를 약 3배 정도로 제한하는 규제 등 보호 법규와 규제가 완화됐다. 지금까지 일들이죠. 마지막으로 미디어가 다음 이유를 들며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기사를 보시기에 앞서 3일 전에 우리나라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금융위 올해 상반기 중 공매도 정상화 검토.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3월 15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라고 했죠? 자, 이 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국 사람이 쓰고 월스트리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나 공매도로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고 했죠? 저희도 막았죠? 자,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랑 안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어디선가는 일어났을 법한 일들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자, 지금도 보세요. 이제 정부에서 아마 가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국가 존폐 문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공매도 하겠다는 거예요. 주가 가격 내리겠다는 거예요. 경기 과열 낮추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소비 심리를 더 낮춰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수준보다 너무나 높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너무 상승하면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뉴스입니다. 경제가 부진해질 때마다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노련함. 중국으로 유출되는 수입대금 및 산유국으로 흘러들어간 과잉 유동성이 다시 우리 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 가격을 띄울 것이라는 자신감. 자, 이게 여러분들 코로나 당시에 작년 주가가 상당히 폭등할 때 나왔던 뉴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왔던 뉴스들과도 거의 비슷하죠. 25. 위기 직전의 몇 년 동안에 볼 수 있었던 것들, 위험 수용 또는 위험 망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위험 수용, 위험 망각은 불법 행위의 근거입니다. 근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횡령,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었던 게 그 전에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횡령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횡령이. 사람들이 큰일이야 있겠어 하고 다 결제 눌러준 거예요. 윗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횡령하게 됐죠. 자, 어떤 건축을 하게 되는데 윗사람들이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그냥 너가 알아서 해. 그럼 이제 철근 다 빼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죠. 지금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낮은 금리로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산 구매자들은 이 시기를 황금 시대라고 생각했다. 레버리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른 자산, 혁신적이고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위적으로 합성한 레버리지 이용 투자 상품에 거액을 투자하기 쉬워졌다. 이 상품 다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26. 위험 회피 성향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때부터 어찌 보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보시죠. 2005년, 2007년의 지나친 위험 수용이 빚은 행동들은 무모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가져왔다. 주택 구입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까지 주택을 구매했음이 분명해졌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주택 자산 등에 투자한 돈을 잃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체인지 그라운드의 영상에서 본 내용인데요. 지금 어떤 인테리어 사업가분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경기가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인테리어, 그러니까 사실 그냥 살아도 되는데 인테리어가 뭐죠? 인테리어는 사치입니다. 사치.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도 그냥 허름하게 살 수 있는데 더 좋게 만든 거죠. 그게 왜죠? 부의 효과죠.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부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고 인테리어에 돈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포인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계속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뭘 듣고 뭘 보던 간에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이, 지금 경제의 상황이 언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을 쓰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광범위한 담보대출 사기와 더불어 대출자들이 이자 및 원금도 갚지 못하는 수많은 담보대출을 일으켰다. 채무불이행이 속출했다. 자,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분명히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와도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쌓이다 보면 이 이자 부담이 상당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점점 채무불이행이 속출하겠죠. 압류가 됐다는 뉴스,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뉴스가 점점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예측이 아니라 당연한 일들일 수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출 계약을 위반하고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자 대량 파괴 무기로 바뀌었다. 대규모 담보대출이 부도가 나고 수많은 주택들이 압류되었다. 주택가격이 붕괴됐으며 기존 주택의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자, 여러분들, 전문가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왜냐? 이렇게 말하면 인기 떨어지니까.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런 전문가들은 우리의 사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부자니까.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이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실장 자기 재산은 주택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기 재산은 상당수 정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저도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안타깝고요. 저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당사자예요. 저도 직장 다니고 있고 대출 받아서 집 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 그나마 그래도 주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할 때 현금을 그래도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 투자를 참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테슬라의 저런 비이상적인 주가 상승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 그것이 그나마 가장 다행인 것이고 그것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을 읽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왜 그대로 얘기하냐? 책에 나온 얘기니까 그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정말 절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우리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절약하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위기를 그냥 위기로 지나가지 마세요. 코로나 상황 당시에 부자가 됐던 사람들, 크게 부자가 됐던 자산가들은 위기 상황에 사람들이 다들 절망하고 있을 때 준비하고 노력하고 뭐라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기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하고 버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절약한 거 다시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여러분들 주저앉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들은 뭐죠? 그래도 그나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부자 회사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무너졌고 유동성이 사라졌다. 자, 돈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용 가용성은 완전히 말라버렸고 수많은 은행들이 큰 손실을 겪었으며 구제금융을 받았고 파산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읽으면서도 우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에이,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살아남읍시다. 자, 이쯤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왜 기분을 여쭤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현명한 사람들은 또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침울하고요. 이럴 때 희망적이고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때가 기회고 요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위기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2차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27. 위험 회피 성향이 초래하는 심리. 이런 모든 것들이 투자자들과 다른 금융 시스템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무엇이었을까? 간단히 말해서 그들을 아주 겁먹게 했다. 자산 가격은 폭락했고 시장 유동성은 0으로 떨어졌다. 이 모든 일들은 높은 위험 수용이 높은 위험 회피로 바뀌면서 비롯됐다. 그리고 더 큰 공포, 더 높은 위험 회피,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 사건들이 비슷한 일들에 대한 공포를 불어일으켰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긍정적 가정과 약속들을 근거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리스크가 없다는 믿음이다. 마찬가지로, 정말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매수하기에 가장 안전한 시기는 대개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확신할 때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암기해주세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장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을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매수하기에 적기라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고 의지가 없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움직일 때라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28. 부동산 사이클. 부동산 개발 사이클은 분명하고 단순하며 정기적으로 반복된다. 하지만 조금 다른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개발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긴 리드 타임이다. 리드 타임이란 상품의 생산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은 생산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거죠. 자, 부동산 사이클의 상승 국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점에서 고점으로 옮겨갈 때 발생하는 일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 부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불경기에 착공되지 않아 신축 건물이 거의 없다. 임대료, 부동산의 가격이 높아진다. 낙관론이 변지며 개발자들의 건설 의욕이 되살아난다. 계속되었었던 불경기에 원자재 노동력의 가격이 싸다. 저렴한 가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자본 제공자들 역시 낙관적으로 변하며 개발자들은 자본 조달이 쉬워진다. 더 높은 예상 수익률, 더 높은 낙관적인 개발자, 더 관대해진 자본 제공자가 착공 건수를 늘린다. 첫 번째로 완공된 프로젝트는 강하게 억눌린 수요를 만난다. 빠르게 임대되거나 팔린다. 개발업자는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 높은 수익률은 뉴스를 타고 퍼진다. 더 많은 건물을 계획해 자금을 조달받고 건축 허가 건수는 늘어난다. 크레인이 하늘을 가득 채운다. 나중에 착공한 건물들은 완공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며 그 사이에 완공된 건물들이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흡수한다. 자, 부동산 사이클의 하강 국면입니다. 고점에서 저점으로 옮겨갈 때 발생하는 사건들이에요. 나중에 착공한 건물들이 완공되기까지 기간은 경제가 호황에서 불황으로 전환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다. 프로젝트는 호황기에 착공해서 불황기에 완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중요하죠. 즉, 공실이 증가하고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이 낮아진다. 불황기가 찾아오고 건설 활동이 줄어든다. 건설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어려워진다. 호황기에 비싸진 원자재와 노동력으로 건설 비용이 비싸다. 몇몇 건설사들은 채무불이행, 공실 증가로 부도가 난다. 건설 활동이 중단된다. 이러면서 불황이 시작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한창 위험에 대해서 걱정을 덜 했죠. 덜 했더니 어떻게 되죠?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죠. 중대재해처벌법이 뭐죠? 이제 근로자들이 죽으면 그 사업장에 사장 이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속시키고 이제 막 감옥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원자재를 나쁜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전에는 건물을 좀 부실하게 지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수익률이 높았는데, 그리고 그때는 임금도 싸고 원자재 가격도 싼데 이제는 임금도 비싸고 원자재 가격도 비싸고 거기다가 규제가 심해지니까 이제는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럼 사장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건설 활동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건설 활동이 그래도 활발하게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는 거예요. 29. 마켓 사이클 정리. 자,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또 빼곡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은 제가 이 블로그에 이렇게 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드렸어요.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시간 날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좀 암기하시고 이런 것들을 책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사서 꼭 줄 치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책은 정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또 차분하게 읽어드릴게요. 마켓 사이클의 낙관 국면입니다. 낙관 국면.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긍정적이다.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대를 뛰어넘는다. 매스컴은 좋은 뉴스만 전달한다. 주식시장이 강화된다. 투자자들이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낙관적인 성향을 갖는다. 리스크를 드물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투자자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험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탐욕이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 투자 기회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자산 가격이 내재 가치 이상으로 오른다. 채무 불이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회의론적인 시각이 적고 신뢰도는 높다. 즉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모두가 상황이 영원히 좋을 거라 생각한다. 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을 무시한 채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만 염려한다. 아무도 매도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매도를 강요받지도 않는다.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 시장이 하락하면 투자자들이 기꺼이 매수할 것이다. 가격이 새로운 고점에 도달한다. 매스컴은 이 신나는 사건을 축하한다. 투자자들은 도취되어 근심이 없어진다. 주식 보유자는 자신의 똑똑함에 감탄한다. 아마 더 많이 매수할 것이다. 방관자들이 후회하며 항복하고 매수한다. 자, 이때가 꼭지라고 그랬죠. 고점의 마지막. 잠재적 수익률이 낮다 또는 마이너스다. 리스크가 높다. 투자자들은 기회를 놓친 것을 잊고 손실만 걱정해야 한다. 자,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이 주의해야 할 때이다. 자, 낙관 국면입니다. 자, 반대로 비관 국면입니다. 역시나 암기하셔야 됩니다. 경제 발전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부정적이다. 기업 이익은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며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 매스컴은 나쁜 뉴스만 전달한다. 주식시장이 약화된다. 투자자들이 점점 걱정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성향을 갖는다. 리스크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험을 수용하면 돈을 잃는다고 여긴다. 공포가 투자자 심리를 지배한다. 투자 기회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자산 가격이 내재 가치 이하로 떨어진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회의론적인 시각이 많고 신뢰도는 낮다. 안전한 거래만 가능하다. 혹은 거래가 없다. 모두가 상황이 영원히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을 무시한 채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만 염려한다. 아무도 매수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매수를 강요받지도 않는다.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 아무도 매수를 생각하지 않는다. 가격이 새로운 저점에 도달한다. 매스컴은 심각하게 보도를 한다. 주식 보유자는 스스로를 바보 같다고 환멸을 느낀다.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린다. 방관자들이 후회하며 항복하고 매도한다. 잠재적 수익률이 높다 또는 플러스이다. 리스크가 낮다. 자,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이야말로 공격적이어야 할 때이다. 30. 성공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 성공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성공은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은 동기부여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에게 겸손과 자신감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다. 가장 수익성이 큰 헐값에 사들일 수 있는 좋은 자산들은 보통 숨겨져 있거나 무시되는 것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통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주 경솔해 보이는 불편하고 색다른 포트폴리오를 채택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판단에 충분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확연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은 전통적으로 도외시되었던 것,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불편해하고 장점을 찾기 어려운 것들 사이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즉, 올바른 투자는 불편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내적인 힘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사회적 통념과 다른 포지션 중 하나가 처음에 투자자의 기대만큼 상승하지 못하거나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버릴 경우 투자자는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늘리기 위해 충분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 시장이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투자자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하며 자기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가정해서도 안 된다. 그는 거시적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는 미래의 경제, 시장, 이자율에 대해 의견을 가지겠지만 그 의견들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반대로 늘 자기가 옳고 시장이 틀렸다고 가정해서도 안 되며 그러므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논리를 재검토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거나 추가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자만심이다. 성공이 누적되면 사람들은 흔히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강한 상승장에서 많은 돈을 번 후에는 투자를 완전히 익혔다고 생각한다. 그런 믿음은 그들의 생각과 본능 속에서 점점 커지고 그는 그 이후의 투자에서 자신의 판단에 대해 걱정을 덜 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성공이 나쁜 이유예요. 걱정을 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잘못될 가능성과 손실의 위험에 대해 덜 생각하고 덜 염려한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더 이상 초기의 성공 요인인 완전한 안전마진을 고집하지 않는다.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성공으로부터 배울 가치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유명해진 투자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는 반복되기 어려우며 이것은 성공적인 투자가 연속적이라기보다는 사이클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자,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 절대 그 성공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해도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성공은 실패를 품고 있고 실패는 성공을 품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동일한 비중으로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자의 자질이라는 거죠. 31. 투자에서 인기는 가장 좋지 않은 것이다. 성공이 투자 실패의 씨앗이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다. 나는 앞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쉽게 무시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수익이 큰 싸고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썼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쉽게 무시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크고 싸고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무시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단기 투자의 실적은 인기 콘테스트와 같다. 좋은 성과를 낸 자산은 대개 명백한 이점이 있어 인기를 얻고 따라서 가격이 높아진 것들이다. 반면 저렴한 자산의 대부분은 아직 군중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많이 남아있다. 투자 전략에 대해 생각해보자.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완전히 이해라는 거는 진심으로 마음 깊숙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뭐죠?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접근 방법, 규칙, 프로세스도 늘 더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없다. 32. 결론은 명확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가 영원할 거라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영원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질 때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투자에서 중요한 모든 것은
직관에 반하고 모두에게 명백한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주식의 죽음은 1982년 역사상 가장 대단한 강세장이 시작되기 몇 년 전에 발간됐다. 33. 성공의 매수 타이밍. 타이밍은 개인이나 기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성공은 사이클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만큼 우리가 충분히 영악하고 냉정한가에 있다. 다른 투자자들이 장밋빛 미래에 취해 있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어적으로 변해야 한다. 반대로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침체되어 있고 위험을 감수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다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변해야 한다. 성공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맞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덜 틀리면 된다. 성공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더 뛰어난 예측에서 비롯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들 박수를 보냅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